네, 추경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임시국무회를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을 아마 오늘 하겠죠. 네. 그게 되면 그게 이제 전 국민에 지급할 것인가 소득의 70%에 할 것인가 논란이 많은데 일단 오늘 국회 어떻게 내용을 보면은 일단 뭐 70% 이하인지 이렇게 예, 하는 걸로 얘기는 돼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국회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야 의원들이 그걸. 그럼 이제 이미 네. 통합당에서 전 국민한테 주자고 제안을 네. 했잖아요. 예, 네. 예. 저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70%의 제한을 두자는 게 이번 선거의 큰 악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걸 공격 포인트죠, 사실. 예. 네. 예? 무슨 기준으로 왜 70%냐, 70%냐? 뭐 나는 왜 빠지느냐 네, 하는데 굉장히 그 불만도 우리 많았어요. 저 황교안 대표께서 전 국민한테 주자고 던진 바람에 완전히 그거는 이슈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뭐 고민정 당선되면은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지급하겠다고 먼저 하지 그 않았습니까? 우리의 알킬레스건을 저쪽에서 예. 풀어준 거죠. 아, 그래서 아마 이제 국회에 들어오면 아마 전체 국민한테 가는 식으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당에서도 그렇게 할까요? 전 국민으로 가는 쪽으로 바뀌는 쪽으로. 저는 뭐 일단은 정책의 주도권이 여당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건보료 기준 70%는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저는 건보료 기준 70%는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아, 이미? 그러면 소득 기준? 그럼 소득 기준은 어떻게 70% 설정할 것이냐? 저기는 거기도 또 상당히 많은 저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애매하고 불만을 혼란을 일으킬 기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면 차라리 일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책은 뭐 집권당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꾸 기재부가 뭐 예산 이야기하면서 재정 이야기하면서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은데 아까 전 최 교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게 지금 상황이 석 달 전 상황하고 매우 틀립니다 지금. 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충격이 코로나 때문에 온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비상시라고 우리가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예산 가지고 꼭 하위 70%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료들의 생각이 지금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상당히 그 뭐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70% 지킬 보완할 수 있는 것처럼.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70% 기준에 대한 서로 생각의 차이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오히려 낭비거든, 시간 낭비고.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주되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우리가 다 정산을 하잖아요. 예, 예. 소득세 네. 정산할 네, 때 네. 그때 그 기준에 따라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다시 뭐 이렇게 환불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정교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네. 또 그 기준이라든지 또 그 선별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한 또 소모가 그럼 있지 않겠습니까? 소득 수준에 대한 통계는 객관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 근로소득은 네, 없는데 재산소득만 또 많이 있는 예. 사람이 있고 하니까 참 이 구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재산소득, 부동산과 금융소득 일정 기준이 넘으면 이제 좀 배제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얘기를 건보 했는데. 기준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건보는 재산 뭐 다 고려해서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기준이 2년 전에 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2년 전에는 뭐 예. 잘 살다가 금년에 지금 어려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네. 할 거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부 지원, 야당의 정부 지원 요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 정책이 이제 앞으로 여당에 좀 힘이 실린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당이 주도해온 20대 이번 국회에서 꼭 했으면 했는데 이제 못했던 거를 좀 마지막에 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최 의원님 어떤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꼭 이번에 이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법안 리스트를 다 지금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한 법안 중에 이제 차등 의결권, 차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이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기술 수준은 좋은데 돈은 없잖아요. 공대 나온 친구들이. 예. 일단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마련해서 창업을 하면 기술 수준이 좋으니까 금방 성장을 합니다. 네. 금방 자본금이 뭐 100억, 500억 올라가는데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기업이 성공한 것에 반대로 이 사람의 지분율은 떨어져가지고 경영권을 뺏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특위를 해보니까 가장 절절하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벤처 창업 기업에 한해서
차등 의결권을 좀 허용하면 좋겠다. 네.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몇 주를 그 투표권을 한 주에 예. 한 10배까지, 20배까지.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 경실련에서 그때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낙선 운동의 대상자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아, 경실련에서. 네, 그래서 아니 그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거나 저런 거 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난번에 인터넷 뱅크법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그건 정말 우리 여당이 책임져야 될 일 중에 네. 하나입니다만 우리 당의 다수가 반대하는 바람에 부결돼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를 다음 국회가 열리면 바로 원상으로 해서 통과시키자. 네. 이제 그런 법안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활성화 법안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쟁점 법안도 아니고 지금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한 달 남았지만 우리가 많이 좀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신 교수님, 뭐 여당에서는 이거 말고도 뭐 기업들에 관련된 그 상법 개정안을 좀 뭐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근데 뭐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상법은 어떻습니까? 한 달 만에 할수 있는 건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쟁점이 많은 것이고요. 저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네. 뭐냐면 지금 우리 남해안에 군산서부터 시작해요. 군산, 목포, 여수, 그다음에 진주, 거제, 창원, 부산, 울산, 구미까지. 이게 네.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를 주도해 왔던 네. 지역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전부 낙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뭐 그 고용도 그렇고 지역 경제를 다 죽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아주 정말 장대한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 그동안에 해오던 전통 산업을 다음 세대, 차 세대의 어떤 업종으로 전환시키면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거를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따라서 그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예를 들면 목포의 대물단지는 예. 어떻게 21세기를 향해서 구조조정하고 혁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들어서 거기에 한 5년 정도 내지 10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대규모 설비 투자, 대규모 현대적인 장비 투자, 그리고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남해안 일대의 경제적인 그 어떤 그런 수출 기지 내지는 제조업의 활력을 찾는 5년 계획 내지 10년 계획을 저는 민간 주도로 정부는 자원과 인적 교육만 받쳐주는 이런 쪽으로 저는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만약에 다수당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최소한 한 30조 정도 내지 40조 한 5년 내지 한 10년 길게는 보고 목포를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구미를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해서 독일, 스위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산업적인 경쟁력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큰 어떤 그런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벤처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을 탈바꿈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주면 그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는 그래서 정부도 사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지역을 특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많은 그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벤처보다도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방향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제 여당이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좀 힘에 실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서 가장 이제 생각이 우리 당이나 우리 주변 지지 세력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대신에 보유에 대한 과세를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 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는 그건 알아요. 네. 그럼 공급의 개념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분들 생각은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공급입니다. 기존의 주택이 쉽게 거래되는 거 공급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근데 저는 앞으로
4차 뭐 신도시, 5차 신도시 만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우리 저출산으로 인구는 자꾸 주는데 새로운 단지 자꾸 개발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앞으로 큰 재앙이 될 수도 근데 있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3기 신도시 글쎄. 고향 창릉에 네. 해가지고 그걸 그런- 가지고 또 붙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네. 대한 견해가 이제 저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주택이 쉽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게 더 훨씬 더 많은 공급이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60평대 사는 이제 한 60, 70 되시는 어르신들께서 두 분이서 사시는데 60평에 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팔아서 30평대로 옮기고 그 차액 가지고 노후 생활 자금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세 중 워낙 높다 보니까 60평이 30평으로만 줍니다. 돈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팔로 나오지를 않아요. 네, 네. 이런 물량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예. 거래세를 대폭 좀 완화시켜주고 그 대신 이제 보유과세에 대한 세금은 좀 강화하는 거. 그것이 답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 이거는 내 평생 사는 집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값이 더 오른다고 여기에서 뭐 중과세 한다는 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 큰 부담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구가 강남 3구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몇 개 지역에 지금 국한된다고 하지는 모르지만은 그 지역도 국민이잖아요. 한 사람이 한 주택 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값 올린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올라가는데 다른 소득도 없는데 세금만 많이 올라간다.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이번에 이낙연 총리도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가구 1주택자라든지 오래 사시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는 세금이 무거운 게 온당치 않다. 이런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정책이나 이 세금 정책은 징벌적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징벌적 성격의 대책이 너무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든지. 근데 그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어떤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의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정부와 여당이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징벌적으로 좀 그래서 벌칙을 이제 성격 저 같은데. 같은 사람이 계속 소위 이제 쓴소리.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시적인 효과는 봅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요. 한 20년 전인가 우리 이제 전세 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경실련 같은 데도 계속 주장해가지고 전세 임대 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1년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전세 가격이 배로 뛰어버려요. 집 있는 사람이 왜 2년 동안 묵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자를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약자한테 엄청 부담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이제 소위 시민운동 하는 분들의 그냥 그 생각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우리가 잘 걸러서 정치한 어떤 정책으로 만들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성공하지. 뭐 우리나라가 1, 2년 있다 없어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5년, 10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신세동 교수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신가요? 부동산 정책에 예.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나요? 예컨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예. 정부는 강화하는 쪽이거든요. 6월 1일 전에 또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세금 부담이 너무 많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보유세도 많고 거래세는 더 높고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 맞다나 예를 들어서 팔면 그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거 못 파는 거죠. 또 들고 있자니 네. 지금 뭐 그 50% 한도에 그 맥혀가지고 그거밖에 못 올라가는 거 내년에 네. 또 올라가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국민의 절규가 있는데 네. 그 절규에 조금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생각이에요. 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네. 그 공급 문제도 저도 동감인데 자꾸 신규 물량을 짓는 것만 공급이 아니고 기존 물량을 둘로 쪼갠다. 아까 60평 이야기했는데 저 깜짝 놀란 거죠. 사실 60평 그러면 강남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그걸 2개로 쪼갠다든지 또는 3개로 쪼갤 수 있도록 해서 작은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런 부분에서 기존 주택을 조금 이렇게 규모를 줄여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심지의 주택 공급.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갖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만 발표를 못 해가지고 네. 아쉽습니다. 선거 운동을 제대로 못 하셨군요.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네. 이제 네. 그 신기 도시 이렇게 자꾸 만드는 대신에 네. 국민들이 이제 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을 지금 얘기하신 게 리모델링입니다. 60평짜리를 쪼개서 30평 두 개를 만들든지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걸 보다 더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 제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재건축 같은 거 할 경우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정책인데 MB 때 포기해버린 게 있어요. 재건축 허용해 준 대신에 그 단지에 최소한 30%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라. 예. 아 거기에. 네. 그래야 이제 돈 없는 젊은 청년들도 강남에 좋은 데가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필요는 있다. 추가적으로 3기, 4기 도시 만든 대신에 뭐 그런 방법이 좀.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선거 때 못 나왔지만 네. 공공 건물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우체국 네. 또는 뭐 파출소, 그러니까 그죠? 또 뭐 네. 작은 그 학교라든지 네. 이런 것을 한 20층 올리는 거예요. 20층으로 쫙 올리고 새로 재건축을 네, 하다 그러니까 말이죠. 1층은 뭐 파출소 하고 예. 네. 그다음에 2, 3, 4층은 유치원 또는 타가소 이런 공공 그걸 만들고 그리고 그 위는 이제 주택으로 해서 공급을 하면 분양하고. 여러 가지 그 복지도 그럼 상당히 그 향상시킬 수 도심에 있는 좋은 네. 위치에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바로 네. 그거죠. 그러니까 네. 30대, 40대가 직장 때문에 용인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어떤 그러면서 이 점점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가는 공공기관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아까 그 뭐 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대주택은요.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임대주택은 주택 문화의 어떤 그런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함께 사는 분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함께 살고 4층부터 싶지 지금 않다. 난 그런 사람은 못 산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내놓은 건 뭐냐면 파출소나 공공기관을 이제 그 높이 지어서 네. 그걸로 주택을 작은 주택들을 많이 그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저는 도심지의 공급 방법이다. 그래서 네. 한 30만 채를 공급하는 준비를 확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야.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공간 들어가겠습니다. 4년 4년 후에. 4년이 네, 됐죠. 뭐 좀 시간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짤막하게 한번 좀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어차피 경제는 이제 성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거의 그런 고도 성장의 향수를 우리가 이제 떨쳐버리고 질적인 성장을 그래서 그게 정부 정책으로 나온 게 뭐 소위 뭐 소주성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시행하는 그 전략적인 수단이 너무 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시장에 무리수 든 것 꽤 많거든요. 예. 그런 거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런 문제라든지. 네. 그래서 항상 정책이라는 게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성공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정책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난 3년간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뭐가 좀 무리수였느냐 이런 걸 잘 미세 조정을 통해서 정책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네, 신 교수님도 한번. 저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기재부가 내놓는 정책을 정말 꼼꼼히 들여다봤거든요. 예. 첫째 회의 너무 많이 하세요. 회의. 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장관 회의만 해도 코로나 관계장관 13번, 14번, 이번에 가면 15번 하고요. 네. 비상대책 회의도 지금 아마 5번째로 들어갈 거예요. 네. 너무 많이 하시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라도 확실한 걸 하시길 바라고 대통령께서 자꾸 지시만 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대통령께서 이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공무원들을 질타를 해주고 국민들은 회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동을 기다린다. 그 부분을 좀 정부가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